이번 시간에는 빈영양호와 부영양호의 비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빈영양호와 부영양호, 빈영양호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톤이 적고 맑은 호수를 말하죠. 부영양호는 플랑크톤이 많고 혼탁한 호수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안대의 경사가 이 수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개 가파른 호수는 빈영양호가 많고 완경사가 되면은 부영양호 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완경사의 수변에는 식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수생식물이 유기물을 많이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호수 내에서 유기물의 1차 생산이 많아지고 유기물이 많아지니까 BOD도 높아지고 심층의 산소가 감소하고 이런 부영양호의 특성이 나타나기 쉬운 거죠. 물론 그 깊은 가파른 호수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이 물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 광합성량을 비교해 보면 식물 플랑크톤에 비해서 이 수변 식물대, 식생대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한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식물이 많으면은 부영양호가 되기 쉽다 하는 거죠. 또 수변이 가파르고 수심이 깊으면은 이 표수층과 심수층의 비가 달라집니다. 호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심수층이 커지죠. 호수가 크면은 심수층이 커지고 그러면은 이 비율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호수가 얕아지면은 이 비율이 커집니다. 심수층은 작고 표수층은 크고 이 비가 크면은 부영양호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은 표수층에서는 유기물이 생성됩니다. 그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광합성을 하는 층이죠. 그에 비해서 심수층은 그 유기물이 분해되는 층입니다. 이 분해되는 층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분해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심수층은 표수층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로부터 들어가는 산소가 심수층에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수층이 커야만 거기에 있는 산소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산소 고갈이 덜 일어난다. 또 수심이 얕은 호수에서는 이 저질 속에 있는 인이 표층으로 많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이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얕고 표수층이 큰 그런 호수에서 부영양호가 되기가 쉽다. 부영양호와 빈영양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 투명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명도는 그 투명도 판을 집어넣어서 안 보이는 수심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인데 보통 한 2m 정도 들어가서 안 보이면은 그보다 작으면은 부영양호다, 혼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m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부영양호와 빈영양호를 가르는 대체로 그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호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기에 한 1.5m 정도가 기준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인공호는 주변에서의 그 토양 침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물 속에 이 작은 그 진흙 알갱이들이 떠 있기 때문에 무기부유물질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좀 더 혼탁합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의 양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2m인 호수하고 우리나라에서 투명도 1.5m인 호수가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래서 1.5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투명도가 이보다 더 크면은 빈영양호, 작으면 부영양호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 흙탕물이 많이 지는 여름 홍수기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기에는 무기부유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의 색도 달라집니다. 빈영양호에서는 파란색에 가까운 색을 많이 띠고 있는데 부영양호가 되면은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색이 달라집니다. 주로 갈색이나 녹색을 띱니다. 그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갈색이 되기도 하고 녹색이 되기도 하고 이런 특색을 보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양과 종류, 이것이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파라미터죠. 부영양호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는데, 이 식물 플랑크톤의 양은 식물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광합성 색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로로필 A, 엽록소 A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의 양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내는 간접 지표입니다. 대략 한 1% 정도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mg per 큐빅미터 이 정도라면은 대략 한 1000mg per 큐빅미터 정도의 조류가 플랑크톤이 있다고 보면 되죠. 이 정도 7 내지 10, 좀 유럽의 수질이 좋은 나라에서는 한 7 정도를 기준으로 쓰고, 수질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농업이 활발하거나 뭐 부영양호가 많은 호수의 그 지역에서는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랑크톤의 종류도 좀 달라집니다. 빈영양호에서는 인농도가 낮은 곳에서 주로 이 규조류, 한갈조류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부영양호에서는 가장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남조류입니다. 이 부영양호의 지표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조류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남조류는 거의 부영양호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에 부영양호의 지표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녹조류도 주로 이 부영양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영양호에서는 연한 갈색 정도를 띠는 경우가 많고, 부영양호가 되면은 이 녹색을 많이 띠게 됩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이렇게 결정짓는 요인은 뭐냐면 영양염류의 양입니다. 영양염류 중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제한 영양소입니다. 생물의 성장을 결정짓는 제한 영양소. 그래서 영어로는 P limited, phosphorus limited environment라고 하는데, 인이 제한 영양소인 그런 호수에서 인의 농도는 생물의 양이 아주 그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 인의 양이 바로 생물의 양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는데, 그 인의 근원은 뭐냐 하면은 주로 퇴비, 비료, 그리고 하수 이런 겁니다. 그 동물의 배설물에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배설물로 만든 퇴비, 또 사람의 배설물이 나오는 하수 이런 데 인이 많이 들어 있고, 그 외에 화학 비료에도 인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인의 농도가, TP는 Total Phosphorous의 약자죠. 인의 농도가 한 0.02에서 0.03mg per 리터 이 정도 기준을 넘어가면 부영양호가 됩니다. 인위적인 부영양화, 이렇게 그 인위적인 근원에 의해서 부영양화가 되는 것을 Cultural Eutroph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Natural Eutrophication에 대조되는 말이죠. Natural Eutrophication은 사람의 영향이 없이 자연적으로 부영양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부영양화되는 것을 이런 Cultural Eutrophication이라고 하고, 인의 농도가 이 기준을 넘느냐, 이 정도 기준을 넘느냐 아니냐가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는 용존 산소의 농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빈영양호에서는 연중 용존 산소가 충분합니다. 호수 심층에서도 충분히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부영양호에서는 여름 성층기에 심층에서 감소합니다. 여름에 부영양호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하죠. 표층에서는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광합성을 많이 해서 생성된 식물 플랑크톤이 가라앉아 가지고 심층에서 분해가 됩니다. 광합성을 할 때는 산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부영양호의 표층에 가면은 산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심층에서 분해될 때는 산소를 소비하니까
산소가 고갈되는 일이 생기죠. 빈영양호에서는 표면에서 내려오는 식물 플랑크톤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소 고갈이 적게 일어나는데 부영양호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서 심층에 산소 고갈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쉽게 말하면 BOD가 굉장히 높은 물이 되는 거죠. 호수 심층이. 예. 이렇게 해서 그 식물 플랑크톤의 양에 의해서 심층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부영양 현상은 하천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천에서는 부영양호화가 되면 이 부착조류가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산소가 호수에서는 심층에서 감소하는데 하천에서는 밤에 감소합니다. 일주기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광합성에서 산소가 많이 생성되다가 밤에는 부착조류가 광합성을 멈추고 산소를 소비하니까 산소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밤낮으로 산소가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낮에는 올라가고 밤 되면 감소하고 해 뜨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는 거기에 사는 생물도 달라집니다. 저생 생물과 어류를 보면은 부영양호에서 저질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플랑크톤이 많이 가라앉으니까 플랑크톤이 저질 표면에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먹고 사는 생물이 많아지는 거죠. 저서동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호수 심층에서는 그 산소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영양호 보면 여름 성층기에 심층에서 산소가 감소한다 그랬죠. 산소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수 바닥입니다. 저질 표면입니다. 플랑크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거기서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층에 산소 고갈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저소 동물들이 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조개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수소곤충 이런 것들이 살기가 어렵고 일부 내성이 높은 동물이 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깔따구 유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대량 번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저서 동물, 저생 동물이 빈영양호와 부영양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바닥에 산소 고갈이 너무 심해지면은 저소동물도 줄어듭니다. 물고기도 다 죽고. 물고기를 보면은 냉수어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산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냉수어종은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빈영양호에서는 살 수 있지만 부영양호에서는 생존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물 다양성이 부영양호에서 낮아진다. 부영양호에서는 이런 특징이 일어나는데 빈영양호는 이거의 반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호에서는 저질에 유기물이 많고 그걸 먹고 사는 생물이 많고 산소가 없어서 내성이 높은 동물이 살고 내성이 약한 민감한 냉수어종은 살 수가 없고 동물의 양은 많아져요. 동물의 양은 먹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동물의 다양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자, 또 유사하게 그 퇴적물과 유기물의 함량도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 퇴적물을 분류하는 용어 중에 이 내부 생성 퇴적물과 외부 기원 퇴적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utochthonous sediment라고 하는데 autochthonous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디멘트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다. 그 호수 내에서 만들어졌다. 즉 뭐냐면은 그 호수에 살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의 껍질입니다. 주로 실리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호수에 살던 식물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세디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외부 기원 퇴적물은 allochthonous sediment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사, 낙엽, 뭐 산에서 들어오는 나무 열매, 또 부식질, 용존 형태는 아니면은 콜로이드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부영양호에서는 이 퇴적물의 양도 많고 유기물의 함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영양호에서는 그런 그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니까 많이 가라앉을 플랑크톤이 많아지는 거죠. 또 밖에서 들어오는 뭐 유기물도 많을 수가 있죠. 하수라든가 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이제 많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과영량이 되면은 너무 많아지면은 산소가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그 환원성 기체가 생성됩니다. 그 황화물이 그 생성이 되는데 산소가 없어지면은 황화물 H2S가 만들어집니다. 그 H2S는 산화환원 그 전위가 낮을 때 만들어지는데 설페이트가 환원돼 가지고 H2S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금속하고 결합하면은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과영양호의 퇴적물은 색깔이 검다, 검은 색깔, 흑색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영양호에서는 갈색을 보이게 됩니다. 자,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를 비교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그 물의 투명도, 물이 맑다, 혼탁하다 하는 투명도, 그 투명도는 스키디스크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하는데 투명도가 한 1.5m 이상이면은 빈영양호, 이하면은 부영양호. 또 물의 색깔이 검푸른색, 녹색, 또 수심이 깊다, 얕다. 식물 플랑크톤의 양은 엽록소에이로 한 7 내지 10 mg/큐빅미터. 또 플랑크톤의 종류를 보면 규조류와 편모조류고 여기는 남세류균이 많이 있다. 또 인의 농도로 보면은 한 0.02 내지 0.03 mg/L 이 정도가 이 기준이 된다. 동물 플랑크톤의 양은 식물 플랑크톤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빈영양호에는 이 먹이가 적기 때문에 동물 플랑크톤도 적어요. 그에 비해서 그 부영양호가 되면은 먹이가 많기 때문에 동물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진다. 또 여름 성층기에 심층의 산소는 부영양호에서 감소한다. 표층의 산소는 부영양호에서 오히려 더 높아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서동물의 양과 종류. 저서동물이 부영양호에서는 양은 많으나 종류가 적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성종은 부영양호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잘 견딜 수 있는 내성종이 이 부영양호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종수가 적어집니다.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도 빈영양호에서 적어요. 먹이가 적으니까 총 양은 적은데 종류를 보면은 빈영양호에서는 이렇게 그 계류어, 냉수어종 같은 민감어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생물이 살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부영양호에서는 내성이 강한 온수어종, 그러니까 산소가 낮아도 잘 견딜 수 있는 내성종이 주로 사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잉어과가 내성종이 많습니다. 민감종, 연어과는 대부분 민감종이고 이렇게 해서 그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는 여러 가지 특성이 다릅니다. 인농도 형태도 다르고 인농도도 다르고 식물 플랑크톤의 양, 또 뭐 어류의 종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수를 이렇게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로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물이 다를 뿐 아니라 거기에 수질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호수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들을 달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영양호와 부영양호의 구분이 호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영양호와 빈영양호의 특성 비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